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오늘 함께 방송을 할 연구원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시영 연구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죠. 네. 뭐 연구소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1조선인 단체 사전을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저번에 해 주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그렇습니까?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십수년간의 프로젝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본 그 연구자들하고 네. 한국 연구자들이 이 원고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원고를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교정하고 교육을 하고 편집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워낙 방대한 자료여가지고 네. 그 한 650개에서 700개 정도 되는 단체 일본 제1조선인 단체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려서 올해 연말을 목표로 네. 연말 완성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연말에 제1조선인 단체 사전이 딱 나올 수 있도록 네. 우리 조한성 연구원이 네.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정이 그렇게 믿음지가 않은데요, 지금. 뭔가 좀. 좀 지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조금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표정이 그렇게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글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검사하고 그러는 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지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속이시는 건 아니죠? 네, 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뉴스에 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백선엽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100세를 맞으신 분이죠. 아, 그러니까요. 100살인데, 이 백선엽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등장하는 그 이슈에 대한 우리 연구소의 입장은 어떤 건지, 우리 좀 권시영 연구원이 정리 한번 쫙 해주시죠. 네.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뭘 어렵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구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또 연구소 입장을 또 그럼 연구소의 입장이라기보다 네. 권시영 연구원 개인 의견. 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100세를 맞으신 분이니까. 아재신 분 이렇게 존칭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긴 한데 벌써 죽음 뒤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야죠, 지금 100살인데. 네.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왜요? 뭘 나갑니까, 이게? 팟캐스트에서 이 정도 얘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지상파도 아니고.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네. 그 죽음 뒤에 어디에 묻힐까를 놓고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네. 네,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그의 이제 친일 행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주 이제 심하니까 크니까 국립현충원이라는 곳에서 네. 그 인물의 죽음을 이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란이 지금 한창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뉴스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네. 네. 뭐 아시다시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문제에 가장 선두에 서서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도 역시 친일 흠결이 있는 이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국립현충원에서 기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네. 아마 이 이슈가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고, 네. 청취자들도 아마 앞으로 이제 그 각 언론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원웅 광복회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백선엽은 그 반민족행위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 또 가장 악질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현충원이라는 공간은 국립묘지잖아요. 그렇죠. 국립묘지에 묻히는 사람은 그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정말 인권이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야죠. 그렇죠. 가장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한 그런 반민족 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인간이 거기에 묻히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막 나갔나요 또? 네. 하여튼 저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이가 100살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족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의미 있는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저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다소 좀 도발적인 제목, 제국대학의 조센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고 차별받는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이렇게 제가 무식하니까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목만 보고. 근데 이제 부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요. 부제가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 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엘리트의 상징인 제국대학. 그곳에 유학한 조선인 유학생들은 누구고 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책의 저자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정종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길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 한국 근현대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연구자이고요. 지금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현대 소설과 그리고 비교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전공은 네. 문학 연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위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그 식민지 후반기에 그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동양론에 대한 비교 연구라고 해서 식민지 후반기에 근대 초국 그러니까 서구 근대가 이미 몰락을 하고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동양에서 근대 너머의 현대성을 동양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식민지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였는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이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사상성 같은 것들을 근대 비판의 사상성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의 작가들이 그 일본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죠. 그 논의 안에 민족이 자립해야 돼. 그 각각의 민족이 대등하게 자립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해서 자기 자신들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약간의 환상 같은 것들을 식민지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그런 일본과 그러니까 식민지의 이런 지식의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특히 문학 작품 속에서 연구하는 네. 그런 학위 논문을 쓰고 그 뒤에는 해방 이후에 냉전 시대 한국의 여러 그 현대 문화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뭐 저 나름대로는 20세기 한국 학 연구자 뭐 이렇게 스스로를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종현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이 바로 제국대학의 조센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 권시영 연구원이 정말 아주 감동 깊게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책인지 좀 감동 깊게 읽으셨으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동 있었고요. 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
거기에 유학을 했었던 조선인 학생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당시 일본의 그 제국대학은 근대 일본 엘리트들의 육성 장치로서 기능을 했던 곳이고요. 천여 명이 넘는 그런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청년 학생들이 이 제국대학에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뭐 물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졸업한 식민지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었던 그런 인물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제국대학을 다니면서도 저항을 했었던 인물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이 된 뒤에 이 제국대학 출신들이 바로 남북한 사회에 국가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은 이 책을 제국대학 조선인 유학생의 집단 전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예. 우리 권시용 연구원이 좀 책을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국대학. 예, 이게 조금 저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기도 했고, 예, 제국대학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네.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고 어쨌든 서구를 따라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근대 일본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어쨌든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근대 국가 성립에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그런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는 그 통치 엘리트들이 필요한데 이 엘리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 국가를 이렇게 돌리는데 네. 관료든 아니 민간의 기구든 아니면 교육의 영역이든 이 인재들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뭐 이게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당면한 문제고요. 그래서 제국 일본도 그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엘리트를 가르쳐서 배출하는 기관으로 네.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럼 제국대학 이전에는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없었나요, 일본에? 그런 셈이죠. 그 이전에 그 뭐 개성학교니 뭐 서양의 학자들을 초빙해서 각 그 일본의 각각의 그 성정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법무부니 뭐 농림부니 뭐 이런 그 각 정부 부처 밑에 그 인재를 양성하는 개별 학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체계는 없었던 셈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네.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철천지 원수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대 제도를 수립하고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럽을 가서 그 헌법을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메이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차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독일 헌법이나 뭐 이런 유럽의 문물을 이렇게 보다가 독일의 대학이 굉장히 근사하다. 네. 이토 히로부미 눈에는. 근데 사실 독일 대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유와 학문적 가치를 숭상하는 그런 기풍이 있는 데인데 이토 히로부미 눈에는 이게 독일이 후발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의 대학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학문과 자유의 대학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요구에 아주 잘 따르는 또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래서 독일식 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와서 자신의 수화 중에 문부 대신을 그걸 맡겨서 설계하고 만든 게 제국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에 가서 깊은 감명을 받았군요. 근데 어떤 독일 대학의 자유로운 어떤 학문 기풍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 엘리트를 육성하는데 네. 꽂혀서 예.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제국대학 시스템을 만든 거다. 그러면 그냥 국립대학으로 이해하면은 너무 좀 무식하게 이해하는 건가요? 국립대학이죠. 국립대학이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인데 네. 흩어져 있던 모든 자원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무부나 뭐 이런 각 그 기관 밑에 있던 모든 기구를 다 통폐합하고 네. 자원도 다 이곳에 몰아주고 그러니까 국립대학인데 압도적인 국립대학인 압도적인 국립대학이다. 그러니까 네. 근대화 이제 단계에 들어서면서 일본도 네. 그렇고 조금 늦지만 한국도 조선도 뭐 외국어 학교 만들고 네. 법률 학교 만들고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서구식 독일식 시스템을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네. 그것을 다 뭐 외국어 학교, 법률 학교, 무슨 학교를 다 끌어모아가서 제국대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거죠. 네. 어찌됐건 그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에겐 그렇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런 근대화의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서 아직도 좀 일본인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 우리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예, 대목이 예. 있지만 그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메이지 유신의 여러 일본식 표현을 하면 메이지 유신의 원훈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정치가들이 있는데 많이들 암살도 당하고 네. 죽고 뭐 이렇게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치적으로 또 실각하지 않고 그런 일본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일본의 팽창을 또 이끌어내고 굉장히 또 능수능란한 정략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의 여러 측면에 공과가 있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성기의 그런 기반과 토대를 구축해 놓은 그 근대를 열은 정치가로 기억하는 편인 셈인 거죠. 예. 하여간 이 제국대학의 또 기초를 깐 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이 제국대학이 맨 처음에 도쿄에 딱 세워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경제대. 네. 그 동경제대인데 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이제 1886년에 네. 그 모든 근대 그런 기구라는 건 법령이 있는 거잖아요. 예.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하는 거고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제국 대학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네. 헌법을 이제 만들고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1886년에 제국 대학령을 만들고 1조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한다, 요구에 부응한다가 1조예요. 이 법령의 1조가. 그러니까 제국 대학이 국가의 대학이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거죠. 그 국가가 필요한 애들을 지금 이제 찍어낼 거다라고 하는 걸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국립대학이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들은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인 셈이고 그게 딱 1조군요. 예. 근데 86년에 도쿄에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도쿄 대학인데 예. 근데 처음에는 도쿄 제국대학이 아니죠. 그럼요. 뭐냐면 예. 그냥 제국대학인 거죠.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점점 팽창하고 예. 그 사람 엘리트들의 수요가 점점 더 그 늘어나니까 네. 1897년에 이거 요 동경에 있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교토에 그 물론 이제 문학부나 인문 쪽도 강하지만 점점 일본 사회가 이때 공업화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공계 자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토는 나중에 문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드날리긴 하지만 교토 제국대학은 이공계 위주로 사실은 생각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토가 생기니까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제국대학이 상대적으로 네. 그럼 이걸 도쿄 도쿄 제국대학이라고 하고 교토를 교토 제국 그러니까 도쿄 제국대학은 교토 제국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이름이 붙은 것인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순차적으로 도호쿠라고 네. 그 센다이시 해일 예. 피해 입은 데죠. 예, 후쿠시마 그 근처에 있던 그게 이제 일본에서 동북지방이라고 일컫는 곳이고요. 그걸 이제 동북이라고 쓰고 음을 도호쿠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 큰 막부 시절의 큰 번. 그래서
일본에서 패번치연을 해서 예. 메이지 유신 때 네. 그 이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보상의 차원에서 오래된 도시나 아주 큰 번이 있던 곳에 고등학교도 나눠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지방 거점 제국 대학들을 만든 셈이죠. 그래서 도호쿠, 규슈, 홋카이도 이렇게 5개까지 만들고 네. 그 뒤에 식민지를 확장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타이완 이곳에도 이걸 그 당시 용어로 외지, 일본 섬은 내지 예. 이렇게 하는데 이 외지에도 제국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24년에 경성에 경성의 제국대학은 처음엔 조선제국대학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면 네. 너무 독립된 조선 자체가 독립된 정치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도시 이름 경성을 붙여서 경성제국대학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의 다이오쿠라고 하는 그 제국대학을 만들고 오사카, 나고야 네. 이렇게 총 9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지에 7개, 외지에 2개. 그러니까 그게 나름의 방식은 제국 일본 전체 이런 그 판도 안에 이런 거점마다 이런 제국 대학을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을 취한 거죠. 경성 제국 대학이 상당히 일찍 생겼네요. 오사카보다도 먼저 생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이제 그 필요가 있었고 또 조선에서 밀립대학 뭐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뒤에 조선인 인재들을 그러니까 너무 고등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세우겠다 그러면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요구들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어차피 세울 거니까 그 식민지 통치에 또 필요한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허용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의 이제 엘리트 육성 장치인 제국대학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럼 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고졸이어야겠죠. 그렇죠. 대학도 고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증명이 있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정고시든지 뭐 하여간. 예. 네, 맞습니다. 고졸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제 그 고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예. 그런 학력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제 약간 이 일본의 고등학교 이걸 구제 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구제 고등학교. 옛 구제를 예전에 만들었던 고등학교라는 건가요? 옛 구자를 써서 예. 그러니까 구제도? 그렇죠. 신제는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이제 우리식으로는 해방 45년 이후에요? 예, 예. 그리고 49년에 모든 제국자를 다 떼내고 대학도 지금의 도쿄 제국대학에서 제국을 떼내고 도쿄 대학 예. 이걸 일본에서는 후신 대학이라고 하는데 학제를 다 바꿔버립니다. 네. 대학부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를 이게 이제 신제인데 신제 이전에 과거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전 예. 그러니까 그 패전 이전을 구제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 구제 고등학교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이랑. 그러니까 그런 이 구제에서의 그 고등학교와 대학이라고 하는 건 세트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예과의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대학은 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고등학교는 제한돼 있는 그 숫자를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일본의 고등학교는 넘버 스쿨이라고 해서 출발은 그렇습니다. 도쿄부터 1고, 2고, 3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서 8개를 먼저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고는 그 도쿄에 있었고 2고는 센다이에 있었고 3고는 교토에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그러니까 수도였던 곳이거나 아니면 큰 사무라이들 다이묘들이 있었던 그 번의 중심지 옛 도읍지 그곳에 패번치연을 하면서 약간 그 정치적 보상 같은 것으로 고등학교를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8개를 처음에 맞춰놓고 요
7개 고등학교의 졸업생들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국대학 입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대학 입시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가 치열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죽는 애들도 나오고 하는 거고 그 예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캠퍼스 생활 우리 대학 다닐 때 캠퍼스의 자유로운 생활 이런 걸 시작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예요. 대부분 또 기숙사 제도로 그게 그러니까 이때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선발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의 엘리트가 되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서 좀 해방이 되는 거죠. 시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어지간하면 다 가는데 유일하게 시험 보는 데는 도쿄제대 법학부 거기는 엄청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엘리트 그 육성 장치였고 여기 나와야 뭐 군인 총리 빼고는 여기 나온 애들이 도쿄제대 법학부 나온 애들이 총리를 하는 거고 중요 이제 파워 엘리트 관료들도 그러니까 뭐 검사니 뭐 그 무슨 어디 각 부처의 장관이나 국장들은 다 이제 이 법학부인데 법학부 출신이 하는데 주로 도쿄제대 법학부 출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입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여기 가려고 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고 아닌 애들은 다른 데 지원하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맞춰 놨고 그래서 일단은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었고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5년 동안의 중학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서 졸업해서 입시를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식민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고등학교에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학제가 달라서. 식민지에는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성제대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에 고등학교를 안 줬어요. 근데 예과를 준 거죠. 고등학교는 3년제인데 경성제대 같은 경우에는 2년제 예과를 두어서 그 예과를 고보를 나오면 고등보통학교라는 걸 나와서 그 예과에 들어가서 2년을 거쳐야 본과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가 우리가 어감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중학교 과정인 거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과를 둬서 그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삼고 그다음 본과로 간다. 식민지는 그러니까 약간 기형적 구조인 거고 그래서 실제 많은 유학생들은 제 책에서 다룬 이 많은 유학생들은 그 일본 본토에 있는 곳에 유학을 제국대학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건데 고등학교부터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뭐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을 해야 고등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아예 보내버리는 거죠. 돈 있는 집이거나 그런 뜻이 있는 집은. 그래서 사실은 유학 보통 김현수 제 책에서 좀 썼는데 김현수 같은 경우에 유학 기간이 11년 졸업하는 데까지 11년 정도 걸립니다. 인천 김성수의 동생. 그러니까 한 중학교 5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도합 11년 정도가 걸리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유학 기간이 이렇게 길다라는 건 아주 어린 감수성 예민한 소년기에 가서 대부분의 성장기를 그곳에서 다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 문화에 젖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성공한 근대를 모델로 보고 있는 삶을 10년 이상 살고 청년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인이 돼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국대학의 조센징. 그러니까 이 제국대학에 유학을 간 조선 사람들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럼 일단 조선에서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에 간 그 사람들, 일단 뭐 다들 부자였겠네요. 부잣집 자식들.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사실 제가 여러 명부와 그 이야기를 좀 앞에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약간 고마움을 일단 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와 명부를 추출한 건 이제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여러 그 졸업생 명부나 동창회 명부나 학생 일람이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추렸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 대부분들이 제국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교육도 잘 받고 또 여러 관료가 되는 시험 같은 걸 치러서
입신 출세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민지 때 입신 출세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친일파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친일인명사전 펼쳐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수고로움을 제가 이 사람들의 이력과 이 사람들이 쓴 글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여주신 작업들을 이제 먼저 해주신 대목이 있고요. 그럼 다음에 책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민족문제연구소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한 줄. 제가 그 앞에 그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썼어야 되는데 제가 없는데요. 쓰지 못해. 개정판 나오면 좀 한 줄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그 답변을 드리자면 직관적으로 저희가 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도 돈 많이 드는데 그 송금이 없으면 사실은 유지하기 힘든 거고 물론 개중에 이제 고학생들도 있지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처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미국이나 어디 유럽이나 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린 시기에 가서 10년 정도의 과정을 지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의 집안에서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뒷바라지 해주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고 다 전수조사를 전체를 그 출신 계급 조사하진 못했지만 이력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까 그래서 친일인명사전도 말씀드렸던 건데 왜냐하면 친일인명사전도 보면 알지만 그 선대가 누군지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역시나 중상층 이상의 그게 그 관료든 전통적인 조선왕조 이래의 지주든 아니면 그때 뭐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회사들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도시 중산층이든 뭐 좀 스펙트럼은 좀 있지만 굉장히 중상류 이상의 오히려 일본에서의 조사가 있어요. 전체 학생들 막 몇만 명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의 그 당시 조사에 따르면 제국대학 학생들이 다른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경제력이 더 많지 않아요.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난한 약간 친구들도 있는데 식민지에서 간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유학생들은 좀 그거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층이었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눈물 나는 고학을 한 사람들도 극소수 아닐까요? 네,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소수 아닐까요? 그건 소수죠.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정말 다 금수저 출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 책에는 장학생 이야기도 쓰셨고요. 또 후원인들 이야기도 좀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문제고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그 장학생 이야기는 이제 두 차원에서 책에 썼는데요. 하나는 관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좀 머리가 좋고 그 관립학교들 식민지에 있던 관립학교나 이런 그 중등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여러 절차를 그 교장들의 추천도 있을 터이고 뭐 이런 선발 과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사람을 추려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총독부 장학금. 예, 총독부 장학금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가령 최연배 선생 같은 경우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그 옥고를 치르고 한 최연배 선생 같은 경우 외솔 선생 같은 경우에도 관비 유학생 출신이에요. 그 관비 유학 총독부 돈을 받아서 히로시마 고등사범이라고 하는 그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에 교토 제국대학에 진학을 해서 문학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뭐 이런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연희전문 교수하면서 뭐 이런 여러 한글 학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 총독부 장학금을 받은 게 사실은 큰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큰 문제지만 내가 학생들한테 그 비슷한 상황을 놓고 너희들 같으면 진짜 앞에 돈도 없고
어디 갈 기회가 없는데 그 순간에 그런 동아줄 같은 도덕적 문제가 좀 생기긴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 장학금의 제한이 오면 갈 거냐 말 거냐. 그건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쉽지 않은 그건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우선은 저 같으면 받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일단 공부 좀 해야죠. 예? 아니 집에 도움이 없어요. 내가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머리가 비상합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해방에 대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조선 총독부의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예? 내 신념을 더 단단히 만들고 돌아와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이 한 몸 미랄이 되겠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만해요, 이만. 그런 입장에서 맞아. 그런 뭐가요? 입장에서 교수님이 네. 딱 시를 한 편 인용을 하셨어요. 뭐요? 임화 시인의 그 해협의 로맨티시즘 네. 거기에 네 칼로 너를 치리라 이런 대목이 있다고. 그런 입장에서 쓰신 거 아닐까요? 니카도 너를 치리라라는 건 이제 성경의 구절이고 시는 시귀는 그 제대로 읽어요 좀. 아니, 그게 나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그런 건 책은 아니고. 읽었는데 그 시를 읽지는 네.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이마 씨는 그런 겁니다. 뭐 그 동경을 근대 사상과 지리와 네. 예술, 학문이 뭐 이렇게 꿈틀대는 곳이고 그런 환한 불빛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면서 내가 저곳에 가서 저 사상과 지리를 배워서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적지지만 적의 중심이지만 그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의 화신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만. 그래서 그곳에서 그 근대성을 체현해서 배워서 캄캄한 한밤, 내 고향의 캄캄한 한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이 고향의 한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겠다. 뭐 이런 시를 현해탄을 해협의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면서 유학 가는 어떤 청년의 심정 같은 걸 이제 쓴 시가 있어요. 시인 임화가 네, 예. 그런 시를 썼군요. 예, 근데 이제 저의 마음이네요. 아까 말씀.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희의 칼로 너희를 치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 근대문학 네. 연구의 대가이신 김윤식 예, 선생님도 한 얘기인데 이 명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가서 그걸 배우는 동안에 네. 아까 한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서서히 내 마음에 일본 사람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벼렸던 칼이 네. 서서히 무뎌지면서 일본도로 바뀌는 거죠. 그게. 매일 일본 음식 먹고, 예? 뭐죠 그거 목욕 가운 유카타인가요? 하여튼 그거 입고 게다 신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래 충무공에 그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이 점점 일본인화 되면서 일본도로 바뀌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가서 접하게 되는 일본이 이룩한 근대성이라는 것에 근대에 압도되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들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에 청년이 가지고 왔던 신념에 대한 회의라든가 단순히 회의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것에 맞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이걸 쫓아가서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거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근대 헤게모니를 자기 내면에서 수락하는 순간 예. 이제 점점 그걸 막는 제가 책 속에 한종건 같은 네. 이제 한참 학생 운동 하다가 신간의 활동도 하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총독부의 보안과장 되는 뭐 이런 이력을 좀 써놨는데 아마 짐작컨대 한종건이 뭐 그 쓴 글을 보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궤적을 놓고 보건데 그런 거겠죠. 가서 저 제국과 대결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제국의 근대성을 수락하는 순간 그 헤게모니를 수락하는 순간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 과거에 자신과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 이게 오히려 우리 민족이 갈 길을 막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전도 같은 게 생기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그 급전직하의 윤리적 타락 같은 게 그런 전환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 생각이 한정곤이가 3.1운동에 참가했을 때가 18살 때인데 예. 자기가 그 신문 받을 때 독립이 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확 바뀌었던. 한종군은 어디서 유학을 했죠? 교토제대 교토제국대학. 예, 법학부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너의 칼로 너를 치리라가 이런 어떤 위험이 있는 거네요. 그런 아마 제가 그 문학 전공자니까 예, 예. 그 아마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예. 3대 주인공 중에 조덕기라고 하는 그 아주 경성 부르주아의 손자 그리고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3고 학생으로 나와요. 일본 3고요? 예. 그러니까 그 3고가 엘리트 고등학교라 여기서 동경제대랑 교토제대를 굉장히 많이 가요. 조덕기가 고민하면서 대학을 어디 갈까 고민하면서 이 교토가 가와카미 하지메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가 있었던 곳이고 약간 뭐 그런 염상섭이 그 동시기의 사람이어서 그런 냄새도 피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덕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산자 운동이나 무슨 민족 운동이나 이런 거에 전면에 나서기에는 그러니까 집도 정말 부자고 뭐 이러니까 형법 관계의 이런 전공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법학부 가서 나 변호사 돼서 그 고생하는 그 운동자들 를 이제 인권 변호사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아마 한종건도 법학부 진학하면서 최소 그런 정도의 생각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법학부 졸업해서 고등문관 시험 같은 건 말고 변호사 시험이라도 봐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든 누구든 뒤를 좀 봐주고 하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심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문관 시험 보고 그 문관 시험도 이 한종군과 얽혀 있는 게 좀 흥미로운 게 그 처음에는 그 사법과라고 해서 법관이 되는 판사 되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데 판검사 되는 시험에 신원조회에 걸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1운동 때 실제 옥살이를 하고 신간회 때 교토지회. 예, 교토지회 활동을 하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80년대 감옥 갔다 와서 학생회 활동했던 게 그 사법연수원 15 그거 이제 걸을 때 신원조회에 걸려서 이게 걸리면 아무리 백이 좋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했을 텐데 그 다음에 막 또 공부해서 이번에는 그 행정과를 봐요. 행정과는 우리 지금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데 행정고시 해서 관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안과장이 되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참 활동하던 그 시기와 30년대 초반 한 2, 3년 상간에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뀐 거거든요. 네. 한종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건 근데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 10여 년의 어떤 유학 생활이 내면적으로 일본 일화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무슨 차별 같은 게 존재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차별을 또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식민지인으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내 저놈들을 쫓아내야 조국이 해방돼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굳게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실제 제가 조사해본 여러 회고들을 보면 가령 뭐 이관구라든가 역시 교토제대 출신의 그 경제학 출신의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도쿄와 교토는 이렇게 서로 중학교로 교토 갔다가 3고 갔다가 도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쿄에서 중학 나와서 교토로 오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경험들이 좀 여기로 왔다 갔다 그 하숙하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그 도쿄에 있으면서 하숙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조선인 사절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하숙집 주인들이 이제 방을 안 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 대학 그 고등학교나 대학은 그 일반 사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차별이 덜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동년배의 감수성 예민한 그런 엘리트 청년 수재들이 좀 이게 그 식민지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하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기성세대보다는 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묘한 연대의식 같은 게 있고 대학도 물론 이제 그렇게 차별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지만 어쨌든 학문이라는 매개 그러니까 일반 사회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소년기에 가서 그런 직접적으로 그런 차별을 경험하고 그 서름들을 남겨놓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식민 본국에서 소수자로서의 경험 이런 게 그 체제에 대한 반감 같은 것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총독부가 사실은 그런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야 유학생은 친일 엘리트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데 유학은 네. 또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들어내는 묘한 이율배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유학을 독립운동의 수원지 그 물숫자의 예. 근원 원자 그러니까 여기 유학 갔다 온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반체제 아이들이 생겨나는 해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자신의 그런 신념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투철하게 공고하게 가져서 저항을 하다가 대학 재학 중에 뭐 검거되는 친구들도 저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가령 도쿄제대 공학부 중에 전기공학과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공계 나오면 정말 엘리트고 어디든 취직하고 하잖아요. 예. 그 박화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940년 정도에 이제 돌아가는 분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잘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공적조서가 있던 분인데 자기 고등학교 후배나 뭐 이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네. 그 그룹을 운동 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다 친구들이 검거됐을 때 도피하다가 졸업한 뒤에 그걸 지도하다가 잡혔는데 일본 특고가 엄청 벼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은 지 이틀 만에 고문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분 쓴 신문 그 글이나 이렇게 이과생인데도 그 글을 보면 굉장히 단정하고 삶 자체가 굉장히 단정한 게 글에 묻어날 정도의 분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동경제대 전기공학과라고 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학벌이거든요. 예. 어디든 그 당시에 일본의 대기업 어디든 갈 수 있는 데고. 근데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간 분도 있고 뭐 굉장히 엘리트의 삶을 살았을 텐데. 네. 그리고 뭐 그 박영출이라고 책에도 썼습니다만 교토제대 경제학부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인데 네. 그 경성 트로이카라고 이재유라는 아주 전설적인 30년대 한국의 그 사회주의 운동사의 신화 같은 인물. 교수님, 저 옆에 있는 우리 조한성 연구원이 예. 조선공산당 전문가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예. 그래서 그 이재유 그룹에서 같이 활동했던 박영출 같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박영출 선생. 그러면 안 돼. 박영수 모릅니다. 아니, 조선공산당 전문가인데 왜 모릅니까? 실망입니다. 편집해줘. 편집해 주세요. 예,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그런 그분도 이제 고등학교 그 동네 고보 다닐 때부터 네. 학내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아버지나 그 삼촌 네. 외삼촌이 전부 다 그 개화기 지사거나 28 독립운동의 주역이거나 그럼 뭐 집에 돈이 별로 없었을 텐데. 지주 자식입니다. 집안은 지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그 선대들이 네. 전부 다 민족운동과 관련돼 있는 그런 훌륭한 집안이네요.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편집해 또 주세요. 청취자들이 많이 알 법한 이름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가령 영화 동주의 송몽규 같은 윤동주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동주 영화를 봐보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워낙 윤동주가 유명한 인물이어서 그렇지 그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문학도 그러니까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윤동주는 등단을 못 하는데 송몽규는 사실은 소설과 시를 가지고 두 번이나 등단을 하고 그러니까 묘한 그러니까 친척 중에 굉장히 잘난 동갑 예. 친척이 있으면 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입장에서는 그 송몽규는 굉장히 좋은 그 친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비교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여하튼 그 송몽규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학교 때 뜻한 바 있어서 선생님의 가마 뭐 이걸 받고 집을 가출해서 나가서 남경에 있던 김구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 뒤에 중국의 이제 그 장제스 주석이 뭐 여러 가마를 받고 돈을 대고 하면서 이 독립운동가를 길러낼 수 있는 군관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데 그곳에 1년 있으면서 네. 뭐 신문도 만들고 그곳이 또 재정난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나와서 또 이 제남에 가서 제남이라고 하는 건 산동성의 성도거든요. 네. 네,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돼요. 그리고 뭐 그 본적지인 웅기 함경도 웅기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그곳에서 조금 또 미결감에서 고생도 좀 하다가 뭐 여러 풍파를 겪고 돌아오는데 그게 모두 다 20살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윤동주와 연희 전문을 가서 굉장히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희 전문 졸업 성적이 2등이에요. 그 졸업할 때. 네. 수석은 아마 문해지 만들고 뭐 이런 딴 일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교토로 건너가서 교토제대 문학부 사학과에 이제 선과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이런 약간 그 별도 코스에 또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연희 전문 나와서도 곧장 교토 제대에서 본과로 이렇게 못 갑니까? 선과로 들어갔다가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는 거에 쳐서 본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까요. 예. 연희 전문 나와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고등학교 연희 전문은 고등학교 과정 아닌가요? 지금 치면? 그렇게 간주해 주진 않죠. 식민지를 너무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성제대 예과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학력을 부여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경성제대 예과 출신들 중에 한둘 이렇게 거기 가 있는 예.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연희 전문 출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 정식으로 이 자격 조건을 주는 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또 예. 그 시험을. 그럼 교토 제국대학 간 이후 이제 송몽규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리더십이 워낙 강한 사람이고 그 송문규의 그 술가락이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흥미로운 꽁트 같은 걸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문학 작품이나 시나 남겨놓고 그런 걸 보면 성정이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식민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토 지역에 그 유학생들 그룹들과 어쨌든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조서가 남아 있는데 그 윤동주하고 송몽규 그 잡혀서 남겨져 있는 조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송몽규가 여러 유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저 학도병이라든가 그 한참 조선 유학생들 청년들을 징집을 했는데 그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총을 일단 들고 그 총구를 돌리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제 무장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실제 그거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발언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치안유지법으로 이렇게 검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 제국대학의 조선 유학생들이 아까 그 일제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는 친일 엘리트의 양성 과정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조선 독립운동의 수원지여서 골치 아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 양편에 있는 뭐 어떤 좀 대표적인 인물들, 네. 어떤 인물들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전형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식민지 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제 그 중에서 친일 협력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 또는 또 저항의 길이 있다면 그런 이 길을 걸었던 사람 뭐 그런 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대부분이 이제 고위 관료가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 책에서 거의 대부분 협력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제 네.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민족문제연구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저도 저의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욕망이 있는 편한 삶과 순탄한 삶과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박영출이나 박화영이나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렇죠. 큰 도덕적 결단과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존엄한 삶이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인간의 진실에 가까운 건 좋은 음식, 따뜻한 그리고 좋은 주택,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내적 욕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그 인간적 가치를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신념을 살았던 분들이 참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제국대학의 유학생 그 졸업생들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삶들을 살았어요. 그냥 생활인으로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저는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은 그 사법 관료가 된 사람들 특히 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인간을 사실은 정상적인 지금의 이런 국가에서도 누군가의 죄를 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판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나 그 식민지의 그 사법 관료들은 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아까도 한종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는 흠결 집안에 뭐 독립운동과 관련돼 있거나 뭐 그 사촌이나 뭐 이런 친족 내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선발의 시스템에서 그런 이런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적으로나 뭐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돼서 자기가 재판을 기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그리고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재판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뭐 자기가 주심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부심으로 다 참여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뭐 다른 그러니까 옹호의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제가 뒤에 이력을 많이 썼지만 많은 이들이 그 또 한편으로는 그 교직 가르치는데 오히려 많이 가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국대학에서 근대성의 여러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를 돌리고 사회를 통치하는 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어쨌든 이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다 유용한 지식들인데 그 지식 중에 어쨌든 행정이나 사법이나 이런 그 총독부 관료가 그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좀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교직 같은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선들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시민적인 삶을 가령 제가 이 책 전체에서 제일 그 제가 짠하고 제 마음이 투사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무슨 박화영이나 박영출이나 아까 이런 저항의 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통치와 관련돼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누구를 들라고 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친일인명사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장 이렇게 감정이입이 많이 된 사람이 유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 어떤 사람이죠? 유영식인데 그 아까 박영출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교토제대 경제학부에 그 후배인데 아마 선배 이 책에 아주 굉장히 유약한 얼굴 이렇게 겁해진 사진 하나가 이렇게 제가 실어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학교를 다닐 때 이 박영출은 굉장히 의지가 세고
그 호걸풍에 예. 아주 우락부락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예. 또 그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형인 거죠. 아주 신념이 굳고 그 형 따라서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했는데 뭐 형을 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숙방에서 이 형 얘기도 막 감동 있게 듣고 하다가 이제 형은 이제 졸업하고 가서 활동하다 감옥에 gat힌 거예요. 예. 자기는 졸업할 때가 됐는데 부잣집도 아니고 강화도에 이제 약간 반농 반어에 그러니까 작은 자작의 집안에 자작농의 집안에 자식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학부에 화신의 박흥식의 조카였던 박병교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이 기업가 아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삼성 회장 뭐 아들쯤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얘가 1년 후배인데 얘가 주선을 해줘서 화신에 가서 그 영업과장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호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창회부 같은 거에 남겨놨는데 여러 글을 남겨놨는데 뭐냐면 형이 그 따르던 박영출 형이 대전 형무소에서 죽고 그 형을 기리는 시 같은 걸 보내고 동창회부에 자기가 이제 빚 받으러 이렇게 영업과장이니까 강원도 이런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러 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뭘 하는 건가 예전에 학생 때 이런 이상이나 이런 건 뭐 이런 게 암시돼 있는 하지만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마음속의 괴로움들을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놓는 그리고 그게 박영출 때문에 아마 그렇겠지만 오자마자 요시차린이 돼서 그 종로경찰서에서 다 사진을 남겨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그걸 응시하고 이렇게 요게 그때 교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아주 샌님 같은 얼굴을 하고 그걸 응시하고 있는 사진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식민지 때는 내내 아마 그러다 살았을 것 같은데 해방 이후에 아마 명부에서 전평 뭐 이런 데에 그 의원 같은 것으로 좀 들어가 있고 경제학부 출신이니까요. 명부는 확인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한국의 현대사의 그 거친 질곡 속에서 어딘가에서 뭐 쓰러져 갔거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눈이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독립운동의 수원지라고 하는 이제 아주 저항에 존엄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윤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양극단들이 있지만 뭐 이걸 극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요 사이에 굉장히 촘촘한 그 생활의 영역 속에서 굉장히 자기 내면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좀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문학자다. 제가 뭐 좀 교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활이 바빠갖고 책을 118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네, 근데 좀 읽으면서 느낀 게 좀 이런 책을 우리가 많이 접해야 그 식민지 시절의 좀 다양한 면을 좀 알 수 있겠구나.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딱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일본 제국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아이비리그에 유학 가는 사람을 다 상황은 약간 구조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미국 유학 가는 사람들은 다 비난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 118페이지 왠지 편집될 것 같은 제가 118페이지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118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18페이지가 어디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제국대학에서 유학한 이 조선인들이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 곳곳에 아주 굵직굵직한 흔적을 남겼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시스템 내에서 강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교수님? 예. 안 읽었다면서? 네? 118페이지까지 읽었다니까요. 거기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나와요. 다 행간을 안 읽습니까? 해방 이후에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대학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대학들이 만들어지고 그 대학 만들어질 때 또
이 일본에서 유학했었던 제국대학 출신들이 또 중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 주시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책의 부제가 한국이나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북한 모두의 그 중요한 해방 이후에 중요한 엘리트 집단을 이 제국대학 출신들이 그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한국의 그런 엘리트 집단이 그 제국대학 출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가령 같은 제 문학 같은 전공자 중에 그 대전대에 있는 김건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에서 한국의 보수 우익의 기원에서 뭐 이 학병 출신들을 이렇게 또 조사한 것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김두식 교수 같이 그 법률가들이라는 작업 그걸 통해서 또 한국 사회 통치 엘리트의 한 기원들을 또 해명해 놓은 대목도 있고 사회학자 김종영 선생 같은 분이 지배받는 지배자라고 해서 미국 유학 출신의 엘리트 그룹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국대학 말고도 사립대학이나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엘리트의 기원 그룹들을 사실은 찾자면 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국대학생들이 가장 해방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지식사에 관련해서는 역시 제국대학을 간과하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우선은 여러 차원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지도 교수들 그 자기 선생님들의 선생님 이제 한 2대만 올라가면 네. 대부분 다 이 제국대학 출신의 그 분들에게 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대 학문에 굉장히 그 제도에 아주 분과 학문마다 기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이 제국대학 출신이고 다른 무엇보다 그 남북한의 아주 중요한 지식제도 대학제도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드는데 이 제국대학의 물적 토대나 사람들 인적 집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어요. 근데 그 제국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방송 초기에 말했다시피 결국 제국에 복무하기 위한 엘리트를 육성하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의 이제 지식사회를 재편하면서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짜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국대학이 그런 국가 통치 엘리트를 육성하는 장치고 그리고 국가주의의 측면들이 있지만 예.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구의 여러 법학이면 법학자들 중에서도 서구 자유주의 법학에서부터 마르크스주의 법학 그리고 국가 법학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에 따옴표 쳐진 대학이지만 네. 또 대학에도 또 따옴표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착종돼 있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자유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학문 추구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또 한편으로 있는 거고요. 물론 그런 제국대학적 토대 같은 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대학이었다. 예.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여러 변형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재편이 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막 많은 분들이 경성제대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굉장히 묘한 대학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인 1946년에 예, 그 국대안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안의 근거에서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 경성제대라고 하는 그 토대, 부지 그리고 그 기구를 바탕으로 두고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었던 여러 전문 대학들을 다 통폐합해서 새롭게 재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그거는 경성제대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대학인데 의대나 뭐 법대 같은데 그 교사를 보면 그 자기들의 기원을 저기 경성제대로 소급을 시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저 전문대학과는 차이가 있는 의과대학은 우리는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원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경성의학전문학교가 네. 경성의전이 네, 경성 전문학교잖아요. 네. 걔네랑 우린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다르다. 뭐냐면 경성제대 의학부 그러니까 대학과 전문대학은 다르다. 우린 제국대학 출신이다. 네. 이게 그 해방 서울대 초대는 아니고 서울대 총장하시는 윤일선이라고 하는 네. 나중에 세브란스 의전의 실질적인 대부고 이분이 그 초창기에 의대 학장하는데 경성 의전이랑 합치려고 하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출신들은 여기 그러니까 제대 출신들 경성 제대나 뭐 이런 다른데 그 제대 출신들은 저 급이 다른 전문 학교하고 우리가 합쳐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하튼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그 국립대학을 만들고 그 경성제대라고 하는 물적 토대 위에서 만들고 그 교수진 자체가 이제 제국대학 출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포진해서 그 교수진을 이루고 그리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더 좀 놀라운 대목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울대학의 제국대학 출신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네. 제국대학 출신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북한 정권이 고급 인력을 포섭한 건가요? 김일성이 그 당시에 그 남겨놓은 교시가 있는데요. 네. 그 남조선에서 네. 우수한 교원들을 데려오는 데 대한 네. 지침을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한 훈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북엔 그 당시에 그 서울에는 경성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새로 만드는 게 좀 수월했고 경성제대가 아니어도 많은 아주 그 설비가 좋은 전문학교들 있잖아요. 연희 전문이니 보성 전문이니. 근데 북한 쪽에는 평양에 대동공전이라고 하는 공업 전문학교 하나하고 그 평양의전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학교 이 두 개가 최고의 그 학교였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종합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두 개에다가 얹어서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데 가르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북한에 있었던 뭐 사회주의 학자들 그런 제국대학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을 일부 하고 이 사람들 중에 남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그 서로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네. 김일성이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집을 하죠. 서울대 그때 한참 국대안 때문에 파동 예, 여러 가지 그 분란이 있고 학원 분규가 있고 하니까 이분들에게 북한에 와서 김일성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되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늘 그런 뭐 애국심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남한보다 지금 현재 더 개혁적이다 뭐 이런 것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근데 그런 신념만 가지고 사는 건 월급 아니잖아요. 많이 줘야죠. 그 월급 얘기를 합니다. 월급을 훨씬 그래야 움직이죠. 당시 서울 대학보다 예. 더 좋은 처우들을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북으로 가신 분들이 다 돈 때문에 간 것처럼 느껴질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것만은 아닌데 좋은 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격적인 그런 제안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빙돼서 가고요. 대표적인 분이 이승기 박사 뭐 이런 분 아닙니까? 이승기 누난 박사는 내 여자니까. 이승기 비나돈 만드신 이승기 박사는 그때 서울대 공대 학장을 하시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가신 건 조금 뒤 한국 전쟁 때 1950년에 초빙돼서 가고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지는 46년, 47년 이 여간에 뭐 미국 노예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 때 그 평양에서 너무 급하게 평양이 함락되니까 그걸 수습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간 그 북한의
그런 여러 굉장히 자료들을 미군들이 다 그 수습해서 그 미국의 그 정부 문서고 나라라고 하는 곳에 그 소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많이 이제 찍어 와서 지금 한국에 많이 이관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초빙 대상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46년, 47년에 한 뭐 30명, 40명씩 되는데 거의 다 그 명부에 나온 분들은 사실 거의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 전쟁 전까지 굉장히 많은 제국대학 출신들이 김일성 대학의 교원으로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또 모스크바 유학 다녀오고 하는 황장엽 같은 그 돌아간 황장엽 그 비서 같은 나중에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하는데 이분이 그 식민지 때 주호대학이라고 하는 야간부 같은 걸 나와서 좀 애매하게 있다가 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소련 유학을 갔다 와서 50년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약간 나뉘는데 50년 이전에는 역시 제국대학 출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미국 유학생들이 50년대 이후부터 또 자리를 잡고 북한에서는 소련 유학생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일들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저는 이렇게 그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최윤식 서울대 교수, 도쿄 제국대학 이학부 수학과 졸업, 4.4 5.입 개헌에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신 그런 사람이죠. 네. 교수님께서 책에서 해방 이후 최초로 정치 권력에 부역한 과학자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아주 통쾌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 네. 근데 그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너무 조심스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최윤식 교수가 직접적으로 본인 입으로 네. 내가 그걸 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때 그 자유당 원내 총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담화를 하면서 이 최윤식 교수나 이원철이라고 또 네. 역시 미국 그 대학 유학 출신인데 이공계 쪽에서 수학이나 이과 쪽의 권위자들인데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렇게 당시 권력이 서슬이 펄어서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걸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자기 이름을 썼지만 그게 어떤 경우든 사실은 자기의 과학적 권위에 기대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에 대해서 자기가 그 당대에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뒤에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침묵 역시 일종의 권력에 대한 부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서술을 좀 한 건데요. 그냥 최윤식이라는 수학자가 대놓고 막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상당히 그 배려가 많으시고 상당히 그 조심스러워하시는. 자, 제국대학의 조센징 에필로그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김 PD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뽑은 그런 문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학생 대부분은 일본 제국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제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용한 부품으로 작용했다. 그런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요소 때문에 제국대학이라는 지식제도와 관련된 근대 한국의 경험을 도덕적인 이분법으로 모두 악이라 규정하고 그것을 적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한국 근대화의 지식과 문화 제도는 솜씨 좋은 외과 의사가 좋은 세포만을 남겨두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듯 일본적인 것 혹은 미국적인 것을 발라내면 민족적인 것만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러한 본질주의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고일지도 모른다. 결국 이 말씀이 교수님이 조금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맞습니까? 예, 가령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이제 친일의 문제나 그런 여러 반민족적인 여러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치와 반하는 아주 많은 그런 그 역사에서의 여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규명하는 작업들은 저 역시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령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좀 놀라는 대목 중에 하나는 네. 우리 역사를 너무 파편화해서 그리고 너무 도덕화해서 사실은 그 정확하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체도 모르는데 잘 모르면서 사실은 그 어떤 도덕적 결론을 너무 쉽게 내버리고 거기로 다 이제 회수되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건 그 과거의 삶 자체에 누군가의 어떤 인간의 혹은 어떤 집단의 그 행동 뭐 이것들의 시비를 가리지 말자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너무 근데 흑과 백 그러니까 아까 독립운동의 수원지와 친일 이런 이 양쪽으로 어쨌든 모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여러 가치론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인간의 삶이 있고 한데 그걸 너무 이렇게 너무 양쪽으로 그냥 바로 회수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일단은 제대로 된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울퉁불퉁한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그 회색들, 그 회색도 또 그 다크의 농염이 또 굉장히 다채로운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다 그렇게 평평하게 그 평면화할 게 아니라 일단 그것들을 복원해내고 그걸 좀 드러내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네. 우리의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활동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삶을 좀 총체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도 만들어서 네.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이분법도 저희는 경계하죠. 대신 반민족 행위를 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예. 앵간히 했었어야죠. 이 사람은 이거 너무 지나치다. 야, 이거는 너무 많이 했잖아. 좀 앵간히 했었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단죄를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좀 올바른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자. 네, 이런 의미에서 또 오늘 교수님을 모신 거고요. 저는 이 제국대학의 조선진 비록 제가 끝까지 다 내일이면 다 읽습니다. 네, 그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어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그 삶의 좀 모습을 볼 수 있는 좀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파편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정판에는 꼭 그 민족문제연구소 덕택에 좀 작업을 쉽게 했다는 말씀도 좀 넣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권수영 연구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네. 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특히 전 이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되게 뭐랄까요. 흥미있는 그런 대목이어서 이 책의 그 뭐랄까 가치를 그쪽에 더 좀 많이 두고 있는데 뭐 저자 교수님께 이런 이야기 듣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무척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조한성 연구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네. 저도 비슷한 거 느꼈는데요. 제가 네이버에 연재하실 때부터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이어서 네. 제가 모시자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근데 오늘 방송에서 목소리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놓고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사전 만드느라 바빠요. 그렇죠. 네, 저희가 팟캐스트까지 준비할 시간이 예.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읽었던 거고요. 이 실증해서 이 빈틈을 메워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된 이야기에서 를 통해서 판단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도서출판 휴머니스트에서 나온 제국대학의 조선직 많이 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현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나중에 또 한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특히 우리 닉네임 미령님, 닉네임 미령님, 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또 후원금도 보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미령님, I love you.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